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4일부터 예정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물품에 대한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졌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SMC가 향후 4년 동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1,0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패권을 놓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이번 TSMC 추가 투자를 통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움직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국 2월 제조업 PMI가 50.3을 기록하며 확장 국면을 유지했지만 전월 대비 하락하며 성장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신규 주문과 고용지수가 위축 국면으로 돌아선 반면 원자재 가격 지수는 급등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 뉴욕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오은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3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농산품에 대해서 4월 2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과 반도체,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농산품까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 관세 전쟁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달간 유예됐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가 예정대로 현지 시간 3월 4일부터 부과될 계획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신장의 변동성과 약세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은 했지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2.64% 하락하며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도 1.76%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1.48%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2월에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감으로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 국채금리 1.09%로 집계가 됐고요. 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이어서 WTI 국제유가 지수도 2.05% 하락하면서 지났습니다. 이어서 헤트맵 열어서 특징적인 종목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하락한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팔란티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오랜만에 급등 흐름 나오기도 했었는데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에 예산 삭감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점 대비 30% 하락한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1.77% 하락했습니다. 이 상승했었던 급등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들이 2025년 최고의 보유 종목으로 꼽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장중 한때 6%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다음은 일라이릴리 보겠습니다. 의료기술 섹터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수입 관세 압박 속에서 이 제약 회사 중에 처음으로 일라이릴리가 미국 내에서 제조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슈퍼 마이크로컴퓨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회계 논란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위기를 벗어났지만 AI 서버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20% 급락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1.58% 하락을 했는데요. 장 초반 나홀로 상승부를 켰었는데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기반 음성 비서인 시리가 완벽하게 구동이 되려면 최대 2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성형 AI 경쟁에 늦게 뛰어든 결과일까요? 경쟁사들을 따라잡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 내부 관계자들의 말을 이용하다면 이 애플이 오는 5월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시리와 AI 통합을 추진 중이지만 올해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면서 이를 결합하며 이 성능이 크게 향상된 시리도 미리 공개한 바가 있었는데요. 핵심인 이 대화 실력은 부족하다라고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8%로 낙폭이 깊습니다. 시가총액도 3위로 밀려났는데요. 최근 부진이 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실망이 아닌 이 중국에 대한 리스크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칩 수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모든 엔비디아 칩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판매를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스페셜리스트는 꼽았습니다. 또한 거래 제한에 대한 잠재적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 낙폭을 키웠습니다. 임상 문서를 간소화하고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의료계 최초의 통합, 음성 AI 비서인 이 마이크로소프트 드래곤 코파일럿을 공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아마존닷컴은 3%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A도 1.92%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1.97%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2.84% 하락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를 전기자동차 제조업체를 이 미국 최고의 자동차 업체로 다시 선정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2%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 1월에 유럽에서 전기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다라는 이유로 시장 가치가 1조 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낙폭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럼 이어서 중요 이슈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새벽 4시 40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또한 TSMC가 미국에 5개의 칩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앞으로 4년 동안 1,0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이 아시아에 뺏겼던 이 반도체 패권을 되찾는 데 TSMC의 미국 첨단 반도체 설비가 큰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TSMC는 2020년 120억 달러를 들여 애리조나의 반도체 설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대미 투자를 더욱더 나선 겁니다. 이후에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 계획은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TSMC는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은 외주로 돌리는 이른바 팹리스 반도체 업체들의 생산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TSMC 반도체 공장은 AI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패키지를 구축하는 패키징 설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4일 캐나다,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산 에너지는 10%로 책정됐으며 중국산 상품은 10%의 추가 관세가 붙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협상에 관해서는 여지가 더 이상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이 대부분 물품에 대해 무관세로 무역이 이루어졌던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국 간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멕시코와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 등을 위한 국경 안보 강화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두 나라에 대해서 25% 관세를 1개월 유예했고 중국에 대해서만 지난달 4일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효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유입이 중단되거나 크게 제한되지 않는 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3월 4일 예정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어서 내일 국정연설에서는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지난 2월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 PMI가 50.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시장 예상치 50.5도 소폭 밑돌았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업황 위축과 확장을 가늠하는데요. ISM은 미국 경제 전체 58개월 연속으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조업 PMI 또한 26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거친 뒤 지난 1월부터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ISM의 2월 수치는 제조업이 2달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했으나 확장 속도는 둔화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ISM은 티머시 협회장은 이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이 안정되는 한편 인력 감축이 지속됐다며 이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이 새로운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첫 번째 운영 충격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세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규 주문 적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납품 중단, 또 제조업 재고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고요. 비록 관세가 3월 중순까지 공식적으로 발효되진 않지만 주요 원자재 가격은 이미 20% 이상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민들에게 외국 농산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곧 부과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농산물을 국내에서 판매할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관세는 4월 2일부터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4월 2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서 부과하기로 한 예고한 상호 관세를 시행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상호관세 부과 일정을 재확인하면서 농산물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모든 수입상 농산물에 일률적인 관세가 부과될지 특정 품목에만 부과될지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만간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각국의 사정에 맞는 상호 관세도 4월 2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비롯해 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 걸친 이 부패한 공격 이후에 위기에 빠진 산업이라고 상승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서 내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 그룹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유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가상자산 전략 비축에는 리플과 솔라나 그리고 카르다노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미국을 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뒤이어서 올린 글에서 분명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른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들처럼 비축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며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정부의 가상화폐 보유 축적뿐만 아니라 비축에 대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충광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그럼 오늘 헤드라인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은 시장 변동성 스케일 다운과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둘러보자면 정말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반짝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일단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그때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꽤나 크게 보여줬고 오늘도 지금 3대 지수는 1% 이상의 낙폭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이 AI 성장세 흐름이 꺾였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지난 미증시 한 주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증시의 이 하락까지 간단하게 진단해 주신다면요. 일단 AI 성장세하고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연결하는 건 조금 지나친 너무 멀리 갔다는 느낌이 들고 어제 저녁만 해도 TSMC에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네. 뭐 140조 원인가요? 투자하기로. 그리고 뭐 MS라든가 애플이라든가 그 투자 계획들이 계속 발표되는 거 보면 투자 AI 관련한 파이프라인이 꺾였다고 얘기하는 건 아직 좀 속단일 것 같고요. 지난 2년 동안 매 분기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는 날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크게는 6%씩도 빠지고,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높았었다는 느낌이고, 엔비디아가 사실 뭐 종목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엔비디아가 지금 110불대로 떨어졌어요. 거의 뭐 저점 부근에 이제 도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제 빠진 거는 모든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딱 하나죠. 지금 관세 때문에 지금 계속 흔들흔들 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지만 거의 단기 저점에 와가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최근에 몇 년을 살펴봤을 때 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는 그 날은 엔비디아 주가가 꽤나 많이 빠졌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주가가 빠졌다? 이게 과연 AI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 이렇게까지 과대 해석하기엔 아직까지는 이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일단 TSMC 쪽에서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간밤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기류가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표님께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세는 주춤해지고 오히려 업종별로 분산적으로 좀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견해는 변하는 게 없으신가요? 네, 아직까지는. 그리고 실제 뭐 연초에 오니까 지금 오랜 기간은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까지 YTD의 흐름 가지고 올 한 해를 다 결정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4페이지가 아마 띄어졌을 텐데 S&P 500 내의 업종별 11개 업종이 있죠. 보시면 빨강색이 YTD로 업종별로 상승률이란 말이죠. 보시면 뭐 금융, 에너지, 필수 소비, 유틸리티, 산업재, 통신 서비스, 소재, 헬스케어, 부동산까지도 이 정도 적은 곳은 3%한 중반대에서 많은 곳이 8%까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업종별로. 이 정도가 AI 또는 엔비디아 등등 빅테크의 흐름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 친구들까지 같이 마이너스일 것 같은 느낌이 드시겠지만 업종별로는 아직 뭐 발군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른 업종들로의 분산, 배분이 좀 중요한 해라는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고 그 전주에도 말씀을 주셨던 게 일단 그동안 지난해를 돌아봤을 때는 빅테크 위주로 상승세를 강하게 보였지만 앞으로는 전반적인 업종이 모두 다 오름폭을 크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를 봤더니 지난 2달 동안 이 헬스케어 쪽에서 무려 8%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오름폭이 형성되어 있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꽤나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고 금요일에는 또 PC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부진이다라는 의견이 좀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표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가 참 힘들죠. 네. 적어도 2022년은 그때 지리한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시작했을 때니까 그때 패턴은 제외하고 논외로 하더라도 23년, 24년 매번 이런 시기였거든요. 특히 매년 초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지금 매년 초 계절성, 뭐 어떤 특히 이번에는 이제 트럼프라는 아주 큰 이벤트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게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는데 그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대표적으로 어제 발표됐던 ISM PMI도 소프트 데이터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2년 내내 그 ISM PMI 제조 PMI 지표는 47 뭐 많을 때 적을 때는 43가까지 떨어져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 기간 동안 S&P 500 탄탄했고 또 실물 경기 탄탄했습니다. 그 소프트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는 걸 가지고 경기 부진까지 해석하는 거는 좀 너무 뭐 과대 해석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간단간단히 좀 넘어가 보죠. 하드 데이터가 발표된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CPI, PPI, 소비자 물가지, 생산자 물가지수 예상보다 떠서 막 물가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PCE가 28일 딱 발표되면서 그 물가 이슈는 잠잠해져 버렸죠. 네. PCE, FMC 제롬 파월 또는 골드만삭스라든가 IB가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 이슈 갑자기 또 하루 만에 싹 잠잠해지잖아요. 이런 패턴들에 너무 크게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연결해서 간단히 볼까요? 노동시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지금 파란색인데 21만 4천 건이었다가 이게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만 2천 건으로 살짝 떴거든요.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작년 7월, 8월 달에도 22만 건 정도 수준에서 있다가 24만 9천 건으로 확 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역사적으로 그 경기 부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게 30에서 한 35만 건 돼도 크게 문제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진성 데이터일 텐데 이 진성 데이터가 살짝 떴다고 해서 경기 부진을 너무 논하기에는 아직 좀 그러니까 속단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저희 하우스가 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이 PCE 물가가 발표되면서 PC라고 하는 게 개인 소비 지출이란 말이죠. 미국의 소비를 제대로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가 지난달 0.8에서 마이너스 0.2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저희 하우스도. 그런데 이제 조금 꽤 맞췄다는 느낌이 있지만 애도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회색으로 퍼스널 인컴이라고 해서 제가 별표 2개 쳐놓은 거 있잖아요. 네. 전달 0.4에서 이번 달 0.9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어요. 소비가 줄긴 했는데 개인 소득은 또 대폭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비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소매 판매를 봤던 것처럼 연초에 어떤 영향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소매 판매 패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개인 소비 지출도 파란색도 보이네요. 이 파란색이 쑥 꺼지기 바로 직전 그 굴곡을 보시면 작년 11월, 12월 달에 비이상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폭 상향 조정이 됐던 것이 이번 달에 이제 우리가 베이스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기저효과. 많이 올랐던 게 이제 하향 조정이 평준화되면서 수치로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약간 착시 현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경기 부진까지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누누이 말씀해 주신 게 소프트 데이터 그리고 하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 소프트 데이터는 우리가 또 이전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전화로 또 설문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객관성이 있을까 살펴봤을 때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말씀 주셨고 일단 ISM PMI 같은 경우에 소프트 데이터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 바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 일단 예상과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했던 게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반면에 또 소득은 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초 계절적 영향이다라고 판단해 주시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지표에서 봤듯이 이 대표님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조금 약화되지 않는가라는 게 사실 시장에서 너무 크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덧붙여 주실 만한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있을 텐데 저도 경제 체질은 서서히 약해진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긴 받습니다. 노동시장도 살짝 아까 수치가 뜬 것 그런 것들이 적당히 냉각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경기가 작년 한 해 GDP 성장률이 2.8%였어요. 네. 우리나라가 1.5%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셌던 것이고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되면 물가 압력도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여유 있게 보려고 해요. 지금 GDP 아까도 우리가 PCE가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GDP 나우가 마이너스 1.5%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단 말이죠. GDP 나우라는 게 아틀란타 연방원에서 발표하는 실시간 분기 GDP 성장률 예측치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로 물론 저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 1% 중반 이상 때는 나올 것 같아요. 2024년도 1, 4분기에도 1.6% 상승했다가 2, 4분기 3%, 3, 4분기에 3.1%, 지난 4, 4분기 2.3%였어요. 그러니까 분기별 GDP 성장률만 봐도 1.6, 3, 3.1, 2.3 연말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연초 효과를 이렇게 핑계 삼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중요하니까 살짝 덧붙이는데 이 소프트 데이터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대부분의 소프트 데이터가 이렇게 스코어링을 합니다. 구매 관리자든 소비자들한테 전화해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것들이죠. 전기 대비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똑같아요. 영어로 하면 better off day냐, worse off day냐, same이냐 이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휘몰아치고 있고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좀 불안하고 안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이 훨씬 편향이 많겠죠. 그 답을 갖고 스코어링을 해요. 이게 실제 경제를 얼마나 잘 보여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까 아틀란타 연방은행 GDP 나우가 마이너스 1.5로 하향 조정이 됐었지만 GDP 나우캐스트라고 해서 뉴욕 연방에서 발표하는 또 각 연방 12개 연방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 2.9에서 2.95에서 2.9 정도밖에 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방 은행에서도 이렇게 큰 폭의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편차 때문에 우리가 좀 약간 착시 현상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실제 미국 경기가 막 부진하고 아까도 개인 소비라든가 소비가 좀 줄긴 했지만 소득은 또 늘어났잖아요. 소득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훨씬 증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데이터들 잘 안 보죠. 저 이제 고객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강의를 할 때 이런 걸 좀 쓰는데 모기지 연체율이라든가 하이힐드 스프레드, GDP 대비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진성 데이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경제 주체들, 가계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 분의 재정 건전성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 모기지 연체율이 지금 1.77%입니다. 그리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2.84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이힐드라는 게 기업들 중에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아주 위험한 기업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국채 대비 얼마나 가상금리를 주느냐예요. 2.84라는 건 역사적으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게 지금 2.84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GDP 대비 가계부채도 이때가 2008년도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쭉 보시면 그 초록색인데 거의 100% 가까이 됐다가 지금 71.5%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 주체들의 또는 기업 주체들의 재정 건전성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미국 경제를 떠받쳐줄 수 있는 어떤 실질 데이터들 아니겠나. 그러니까 실제 모습들은 이렇다라는 거를 우리 다시 한번 좀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네, 역시나 지금 실제적으로 이 숫자가 찍히는 데이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누누이 연초, 연말 휴가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작년부터 이렇게 차트를 많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 항상 미국 경제는 연말과 연초 쪽에서 항상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소프트 데이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확실한 객관적인 숫자가 찍히는 데이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심이 맞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채찍과 당근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서 이 정책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사실 관세도 간밤에 또 이야기가 한 차례 더 있었고요. 미국 정부의 정책 흐름에 또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실제 우리가 잘 봐야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역대급으로 센 캐릭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반의 말 한마디 워딩에 막 흔들리는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입각한 이후에 그분의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면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의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에서 제가 오늘 몇 마디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관세는 아마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관세 때문에 기본적으로 흔들리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스케일 다운이라고 변동성 스케일 다운이라고 조금 영어를 좀 쓴 이유가 변동성이라는 것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진폭이 이 정도의 변동성이 있다가 앞으로의 변동성은 이 정도 변동성으로 줄어들 거다 하는 느낌을
이제 굳이 표현을 드린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채찍과 당근이라고 말씀드렸고 채찍은 관세는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조차도 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네. 지난 2월 26일 날 미 하원에서 예산 결의안 통과됐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정책이든 입법부에서 입법을 하면 행정부가 안을 주고 입법을 하고 통과하고 그게 이제 실제로 정부 지출에 반영이 된다든가 국가 경제를 위해서 정부에서 쓰는 이런 거에 실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감세안 향후 10년간 4.5조 달러 감세하겠다, 정부 지출을 감축하겠다, 부채한도 증액하겠다 이건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이게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상원으로 다시 올라가서 또 단일안을 합의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단일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4.5조 달러라든가 예상했던 2조 달러 정부 지출 감축 이게 그만큼 될지 아니면 그 양당이 합의해서 이만큼은 깎자 뭐 이런 조정의 과정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이 감세안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행정부 쪽에서 그걸 메이크업 보충을 하고자 해서 관세를 아주 세게 때리고 있는 이런 레토릭은 막 남발을 하고 있는데 강도가 좀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돈을 좀 덜 쓰는 부분이 있으면 메꿔야 되는 부분이 좀 마치 압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에 체크앤밸런스 기능이 작동을 할 거다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미국 전공을 할 때 보면 미국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굉장히 작동하는 나라예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주식 시장하고 저도 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포트폴리오의 일부 손실은 있지만 주식 시장하고 상관없이 주식 시장이 반영하는 경제를 끌어가는 정책을 위반하는 지금 이런 환경이 견제와 균형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필요한 그 유동성 돈을 뿌려주는 창구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창구가 미국 재무부, 우리나라 말하면 기획재정부 같은 데겠죠. 그리고 중앙은행, 패드 아니겠습니까? 패드 얘기는 뭐 다 아실 테니까.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재무부에서 이 재무부 창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뭐 몇백조 갖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다 이만큼 뿌려줘 그러면 잔고가 줄어들면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딱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데일리로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데이터가 아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참고로 21일, 25일, 27일, 28일도 발표가 됐는데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요 투데이의 숫자만 잠깐 보시면 7,380억 달러에서 25일 날 7,070억 달러로 줄어들고 27일 날 5,370억 달러로 줄어들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금을 그만큼 많이 시장에 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고가 줄어들겠죠. 그 규모가 오른쪽에서 보시는 좀 짙은 그래프가 같은 기간 동안 2024년 연초 지금 한 영업일수 한 40일 지났잖아요. 그 동일한 기간 동안 짙은 그래프가 작년 24년도의 정부 지출 추이고 살짝 파란색이 올해 추이입니다. 비교만 해보시면 작년 추이보다 올해 추이가 훨씬 더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파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관세다 뭐다 굉장히 긴축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지만 실제 재무부에서는 시장에 필요한 그 시장의 유동성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출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책은 하루, 일주일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한 경제에 뭐 다음 달, 다다음 달, 크게는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렇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이런 흐름을 좀 보고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말자는 말씀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런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가름하죠. 네, 여기서 일단 채찍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재무부 쪽에 봤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보다 더 공격적으로 넣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사실 연말 연초 효과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과연 조정 중인 미증시 과연 언제까지일까일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게 시장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각종 지표를 가지고 미루어 짐작하고 유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그 변동성 지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이제 빅스 지수가 있고 스큐 지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업계 한 30년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지난 20년 동안 저 스큐 지수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빅스 지수는 우리 흔히 아는 빅스 지수는 그 S&P 500의 주가 종가를 가지고
후행적으로 나타내는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 스퀴 지수라고 하는 거는 옵션의 외가격에다가 매매하는 그 매매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향후 한 달 정도 내의 변동성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격이거든요. 스퀴 지수가 보시면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위로 쭉 스파이크했다가 급격하게 쭉 빠졌다가 조금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정도면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는 조금 완화되는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으려고 하는데 트럼프 일기 때 2018년도에 막 관세 엄청 부과하고 그때가 난리 났을 때입니다. 그때 단기 고점 대비 9.5% 정도 빠진 이후에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공교롭게 S&P 500이 단기 고점 대비 한 9% 정도 마이너스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시장의 변동성도 이제는 조금 잦아드는 단계, 다시 말하면 단기 저점 부근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고 단기 저점 부근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하락폭이 깊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폭락이 깊은 건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주말 동안에는 좀 상승으로 지났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이 될 것이며 XRP와 솔라나, 에이다 등도 포함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인 이 석유를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처럼 이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이 정부 예산으로 새롭게 구매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좀 하락폭이 깊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10만 8천 달러까지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7만 8천 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8,600만 달러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 역시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상승폭을 보여줬던 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비축에 따른 수익이 36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언젠간 세계 경제가 가상화폐로 운영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에 세계 최대 가상화폐 연례 행사인 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도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XRP 리플 보겠습니다. 18% 낙폭이 키워진 상황입니다. XRP가 지난해 12월 이후에 2달러 지지선 아래로 최소 4번 하락했지만 매번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켜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XRP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 임기 동안 발행사 리플랩스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소송전이 있었지만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서 이 법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끈 8개 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깊습니다. 먼저 솔라나입니다. 최근 55% 폭락 후에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하락폭이 깊습니다. 먼저 솔라나와 에이다 역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 발표와 관련이 있는데요. 국가 준비금에 포함된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핀볼트는 비트코인 밤감기 이후에 강세장을 예측하는 역사적인 패턴을 고려할 때 이 솔라나가 2025년 12월까지 500에서 7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기술 발전과 시장 내 입지 강화, 그리고 기관 투자 확대, 거시경제 흐름 등에 반영된 결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이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도 24% 낙폭이 커진 상황인데요. 그간 트럼프 효과를 많이 본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하락폭이 깊은 겁니다. 가상화폐 업체 에피션트 플론티어는 이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리플과 카르다노가 포함된 것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현재로서는 지난주의 약세가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진 상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도 17%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24시간 전 대비해서 17% 하락을 한 겁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도지코인이 하루 만에 15% 급등하면서 0.20달러에 돌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0.25달러 저항선을 넘지 못하면 이번 상승이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도지코인의 향후 흐름은 0.20달러 지지선 유지 여부와 이 현물 거래량 증가, 또 선물 시장 청산 규모 등이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 0.25달러 돌파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링크 15% 하락폭 깊었습니다. 네, 다음 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코인, 아발란체, 스텔라루멘, 시바이누 모두 다 또 하락폭이 깊은 가운데 이 수익코인 17% 하락, 이 아발란체 15% 하락, 또 스텔라루멘도 16% 하락, 시바이누도 14% 하락입니다. 이 시바이누 강한 상승 신호를 보였기도 했지만 곧바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저항선 아래로 밀려났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참고해보면 좋을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리포트는 앨범알입니다. 그럼 앨범알이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앨범알은 세계 최대의 리튬 생산 기업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라던가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그 리튬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리튬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 매출 비중을 봤을 때 리튬 부분이 약 70%,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리튬과 브롬, 촉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브롬 같은 경우에는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화재 방지제 혹은 석유나 가스 산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촉매 같은 경우에는 정유라던가 화학 산업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리튬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들 살펴보면은 아주 친숙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그 뒤를 이어서 테슬라와 CATL, 비아디처럼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이 주요 고객군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리튬 공급망 확보를 위해서 칠레라던가 호주, 중국, 미국처럼 리튬 광산과 가공 시설을 함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북미 안에 리튬 정제 시절에 이 투자를 더욱더 확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있었던 글로벌 금속과 광물 컨퍼런스 후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퍼런스 후기를 봤더니 이 앨범만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함으로써 경쟁력을 앞으로 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기존 전략부터 살펴보자면 이 신규 플랜트 건설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다면은 이제는 비용 절감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변동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빠르게 적응할 역량을 앞으로 더욱더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염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리튬 회수율 자체가 최대 20%까지 높여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신규 플랜트를 가동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노후 시설을 운영을 중단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생산적인 효율성이 개선되는 부분으로 꼽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부 수산화 리튬 생산 라인을 탄산 리튬 생산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산화 리튬이 필요하든 탄산 리튬이 필요하든 아주 유연한 대응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의 공급량 조절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금 이렇게 유연한 생산 구조를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또 아타카마 염호에서 DLE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리튬 회수율 자체가 약 20% 추가적으로 또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펌핑할 수 있는 염수 양에는 절대적인 한계는 존재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회수된 리튬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추가적인 이익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DLE 기술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LE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직접 리튬 추출 기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수에서 리튬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이고요. 일단 기존 증발 방식보다 친환경적이고 생산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그 특징입니다. 일단 기술의 핵심 원리를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학적과 물리적 흡착 과정을 활용하면서 염수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추출이 가능해지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증발 연못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 대비했을 때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고요. 더불어서 리튬 회수율이 기존의 40에서 50%보다 80%, 90%까지 훨씬 더 높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가 7억에서 8억 달러로 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3년과 대비했을 때는 한 3분의 2 정도가 감소가 된다라는 건데요. 2024년 작년 투자 금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금 사용이 줄이면서 비용 관리 쪽으로 강화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인 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설비라던가 유지를 하던가 보수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연평균 15% 정도 성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후에는 생산 용량 한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성장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할 것을 대비하면서 이 자본 지출 최소화 전략까지 함께 이용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에스 증권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10달러 정도로 유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가 한 70달러 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40달러 정도 더 오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에비타는 16억 달러 정도 전망되고 있고 메이산과 캐머튼 쪽에서 생산량이 확대가 되면서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혹은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잠시 후 출발 증시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